네, 계속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이 어제 새벽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메시지와 함께 신형 무기들이 대거 공개가 됐는데요. 열병식에 담겨진 북한의 의도와 향후 한반도 정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그리고 문영철 메트로신문 군사문화 칼럼니스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의 열병식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심야 열병식 그리고 김정은의 눈물 또 대거 공개된 새로운 전략 무기들 이런 키워드들이 있는데 먼저 이렇게 이례적으로 열린 심야 열병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예, 당초 북한의 열병식은 보통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개최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그렇죠.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특별하게 준비하라고 했고요. 특히 75주년을 맞이해서 좀 특별한 행사로 아마 드론이라든지 야간의 어떤 조명을 이용한 좀 특수 연출을 이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날은 이제 정확하게 10월 10일 마쳤지만 자정을 기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이제 심야 행사로 열린 것 같습니다. 아까 일본 언론에 나왔듯이 정찰위성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나중에 이제 조선중앙 TV에서 보도된 거에 의하면 상당히 선명하게 다 나왔기 때문에 위장이라든지 이런 의미보다는 어쨌든 좀 극적인 효과를 노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심야 열려서 좀 어두울 것이란 분석도 있었지만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불빛들, 폭죽들이 사용되면서 밝았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극적인 효과를 노렸다라는 부분들 아마 그게 가장 큰 핵심이었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부분은 보면은 이번에 연설문 내용에도 보면은 북한군의 현대화라는 이야기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면은 어떤 이 야간에 한다라는 것들 그리고 실제 동원된 병력들의 장비들이나 개인 장비들이 야간 전투에 적합한 개인 장구류까지 충분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어떤 이 야간이라는 시간적 공간적에서도 우리 북한군은 건재한다라는 그런 어떤 북한군의 현대화 메시지를 심어주려고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색 있게 야간에 진행된 점, 현대화됐다는 부분을 좀 부각하려는 의도였다라는 분석이셨습니다. 이렇게 광장에 놓인 시계가 0시를 가리키는 순간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나면서 열병식이 시작이 됐는데 먼저 우리 측을 향한 메시지부터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제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놨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난번 9월 달에 우리 남북 정상간에 교환됐던 친서 내용과 비슷합니다. 우리 측에서 먼저 문 대통령이 친서를 보냈고 김정은 위원장의 답서를 보면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남녘 동포에 대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실제로 우리 정부에 대한 메시지라기보다는 우리 동포에 대한 정 또는 이제 메시지가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남북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단 남과 북의 어떤 주민들 간에 또 같은 민족 간의 어떤 정을 나누고 또 염려하고 이런 모습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쪽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이면 틀림없지만 이것이 곧바로 남북 당국자 간의 관계로 이어지기에는 이제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종전선언을 재차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응답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까요? 아마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연설할 때 되게 울먹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남측에 대한 어떤 답변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어떤 이제 북한이라는 국가의 이미지를 상당히 조금 다르게 부각시켜 보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북한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결국은 코로나라든지 수해라든지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지금 삼중고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외적인 그런 유화 이미지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은 이 내용의 후반부로 또 보면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군사력을 쓰지 않겠다. 그러지만 우리가 또 위협을 받게 되면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은 김정은의 어떤 악의 눈물과 같은 성격의 호소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본격적인 남북 교류 시점에 대해서도 전망을 해봐야 할 텐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이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그 이후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미 대선 이후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 지금 북한의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가지고 전면적인 봉쇄를 취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그 90% 이상의 경제 의존을 하고 있는 중국과도 완전히 단절했거든요. 그 정도로 북한의 경우는 코로나19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교류가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돼야만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당국자 간의 회담은 뭐 이미 친서 교환도 있었고 또 다른 형태의 아마 논의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이 미 대선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변수긴 하지만 미 대선 이후에는 뭐 당국자 간의 교류와 접촉은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이제 민간 간의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코로나가 진정되고 또 특히 북한이 내년 1월로 예고했던 제8차 당대회에서 경제 노선이 확정돼야만 아마 대남 입장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서 아마 그 남북 교류가 가부가 결정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실제 청와대가 오전에 이 NSC를 개최를 했고 조금 전에 뭐 전해드린 바 있지만 뭐 입장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새로 공개된 북한 무기 체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우리의 방어 능력도 점검하고 있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과 함께 남북 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을 하고 서해 국민 사망 사건 규명에 관련해서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 또 조금 전 나온 소식에 의하면 국방부에서도 입장이 나왔습니다. 군 통신선 복구 재가동을 거듭 촉구한다. 그리고 북한의 신형 무기 공개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이를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의 반응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게 상당히 북한이 어떤 사람들이 이번에 그 열병식이 이례적으로 녹화 방송으로 2018년 우리가 남북 관계라든지 대미 관계가 좋았을 때 그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되게 유화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이 숨어 있는 코드들을 잘 읽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나중에 제가 뭐 추후에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 부분이겠지만은 이번에 전략 무기는 솔직히 그렇게 큰 부분들이 예상했던 부분들만 거의 대부분 보여졌거든요. ICBM 이제 하성 15형의 개량된 형태, 우리 이미 예상돼 있었던 것들이었죠. 그거 말고 북한의 어떤 전술적 차원의 무기들이 요즘 좀 변화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런 부분들까지 짚어봐야만이 이게 어떠한 뜻을 가지고 어떤 의미로 가지고 우리가 방향성을 가져갈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북한의 서해 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진상규명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는 상황에서 오늘 또 이런 청와대 반응도 나왔고 북한이 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낸 것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지금 북한이 우리 어업 지도사 그 사망 사건 이래 김정은 위원장의 이례 없는 이제 사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 6월 4일 날 선포한 대남 관계를 대적 관계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 아직도 철회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국방부도 그렇고 또 NSC에서도 지속적으로 군 연락 통신선을 복귀하고 또 남북 간의 우발적 사태를 막고자 하는 이런 조치를 이제 촉구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아직까지도 북한이 대남 관계를 대적 관계라는 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빨리 이런 남북 관계를 이제 복원하려고 하는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열병식에서의 연설에서 네. 어쨌든 대남 메시지가 뭐 비교적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 자체의 내용보다도 전반적인 흐름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루빨리 지금 북한이 대적 관계를 설정한 부분을 전환하려고 하는 또 전환시키고자 하는 이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북한의 이번 열병식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이제 신형 무기들 이에 대한 분석도 따라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지금 정부에서 얘기했듯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야만 사실은 미 대선 이후에도 이 남북 관계 개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에서 그 수위를 좀 조절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부분이 이 전쟁 억제력을 계속 강화하겠다고는 했지만 미국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 좀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 대선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카드로 적용시켜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직접적으로 어떤 미국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는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북한의 입장 역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이야기를 쭉 해왔고요. 근데 만약에 뭐 트럼프가 어떤 그런 대선이나 이런 문제가 벗어났을 때 새로운 미국 정부와의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어떤 미국에 대한 부분은 자제를 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께서도 좀 미국에 대한 부분은 자제했다 보십니까? 이번에 보면은 북한의 경우 굉장히 좀 그 절제된 대미 메시지가 나갔다고 봅니다. 또 북한 우리가 생각하면은 북미 관계를 고려했을 때 북한이 ICBM이든 또는 이제 SLBM의 그 열병 자체를 안 할 수 없었나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미 대선 이후에 사전에 어떤 그 북한 문제를 이슈화를 던져놓지 않으면 북한이 이제 그 새로운 미 행정부가 들어서든 아니면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재집권하든 이 북한 문제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어떻게든 간에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또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를 의제로 올려놓는 이런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절제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를 잘 알고 있는 미국도, 네. 미 국무부도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대화 복귀를 촉구하는 정도로 해서 그렇죠. 굉장히 로우키로 대응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북미 모두 로우키로 대응을 했다라는 분석이셨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대내적인 메시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무려 12번이나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이 인민들을 향해서 썼습니다. 또 극존칭도 사용하기도 했고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북한이 처해져 있는 국내 정치라는 부분을 아마 외면하기는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뭐 앞서 뭐 계속 이야기가 됐지만은 코로나19 사태라든지 그다음에 수해 문제들 그리고 뭐 경제적인 제재 문제로 인한 문제, 생활고들 뭐 이런 것들인데 결국은 7차 당대회 때 어떻게 북한이 추진하고자 했던 것들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든가 그런 내용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해 나가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군이나 이렇게 동원돼 있던 병력들에 대한 어떤 그런 노고를 취하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지도자로서 당신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핵이나 미국에 대한 언급 없이 대외적인 메시지는 수위를 조절을 했고 대내적으로는 결속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가운데 신형 무기들 대거 공개가 됐습니다. 신형 ICBM과 신형 SLBM 이렇게 공개가 되면서 특히 ICBM의 경우에는 화성 15형보다 그 덩치나 길이, 두께 모두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저도 화면에서 봤습니다만은 기존에는 이제 한 축이 바퀴가 9개에서 2개에서 18개짜리인데 이번에는 이제 길이가 한 2, 3m 늘어나가지고 네. 11축, 그래서 이제 22개의 바퀴로 이동하는 이동식 ICBM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길이도 더 길어졌고 또 이 앞에 그 탄도 좀 부분. 탄도도 더 두꺼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추정하고 있기로는 이제 그 MIRV라고 하죠. 이제 각계격파형 이제 그 다탄두를 얘기하는데 네. 사실은 그 다탄두 기술 가지고 있는 나라는 현재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도 2014년도에 시험을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15년부터 실전 배치했는데 그래서 아마 MIRV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다만 이제 각계 추진형이 아닌 다탄두 형태, MRV 형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두께로 봤을 때는 뭔가 그 탄두 하나가 아니라 복수 탄두가 들어간 것 같고요. 또 북극성 4A호 같은 경우도 길이는 약간 짧아진 반면에 좀 이제 두꺼워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면은 이제 북한이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미 그 ICBM의 사거리를 한 것은 이미 2017년 11월 달에 화성 15형에서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실 기술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다탄두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극성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3호를 이제 시험 발사했는데 고체 연료를 사용했죠. 이제 이번에 이제 4A라고 했는데 네. 뭐 A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도 고체 연료에다가 아마 다탄두를 아마 시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전략무기 분야에서의 어떤 그 진전을 이번에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다탄두를 탑재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가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 탑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이동식 발사대 형상에서의 변화가 있었죠. 한 축에 9개였던 바퀴가 11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바퀴의 간격도 되게 좁아졌어요. 네. 그렇다면 이게 이 ICBM의 무게 중량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탄두의 중량이 늘어난 만큼 사거리가 늘었거나 또는 각계형의 어떤 다탄두거나 그런 어떤 개량이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유추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그런 정보를 명확하게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성급하게 결론을 지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북한의 ICBM의 형태가 커지면서 테일의 형태도 결국 커졌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다르게 포장 도로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형화되어 있는 발사체를 이동시키는 캐리어 역할을 하는 이동식 발사대가 네.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야전 기동이 되겠느냐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것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분석이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외신들의 분석이 나옵니다만 이번 열병식 도발보다는 과시를 택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 도발보다는 저도 과시라는 동의하는데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으로서는 미 대선 이후과 염두를 두고 새로운 전략 무기를 선보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것이 지나칠 경우는 미 대선 이후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오히려 북미 협상 재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경우는 지난 2018년도에 싱가포르에 있었던 북미 정상에서 합의했던 한계선,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어떤 무력을 좀 과시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핵실험이나 또는 ICBM 시험 발사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 발사는 하지 않는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새로운 어떤 기술적인 진전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 미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좀 과시하는 형태, 실제 시행보다는 이제 과시에 좀 방점을 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발사는 하지 않고 공개하는 선에 머무르면서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면서 과시하는 차원이었다라는 분석이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도발보다는 역시 과시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까? 이야기를 좀 우스갯스럽게 이야기를 하자면 역시 북한도 우리하고 같은 민족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도 국군의 날 행사 때 이럴 때 보면은 요번에 국군의 날 행사 때도 좀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행사에 맞춰서 뭔가 물자를 급작스럽게 구매하고 이렇게 했던 정황들이 좀 있었거든요. 보도로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실제로 요번 보면은 북한의 무기들 열병식에 나왔던 전략 무기 말고 가장 재밌는 부분들이 전술급에서 사용되는 무기들의 등장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요번에 이제 신형 전차 일부에서는 이제 3세대 전차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긴 한데 네. 마치 정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전차나 우리의 K1 전차 같이 생겼고 측면에서 보면은 러시아제 아르마타 전차처럼 생겼는데 이 전차가 겉으로 봤을 때는 RWS라고 해서 자동화 안에서 총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기존의 북한군 전차에 있던 탐조등 대신 탐조등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연령상 추적 장치나 이런 게 들어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이 또 꼼꼼히 들여다보면은 그 부분 허점들이 또 보입니다. 어떤 점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연막탄 분사기나 이런 것들이 매립형으로 돼 있는데 그 공간의 장갑이 증가된 게 아니라 대충 행사에 맞춰서 접합해서 만들어서 장갑을 증강한 것처럼 보이게끔 만든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허술해 보였다는. 허술한지 아닌지는 아주 추가적으로 밝혀져야 되지만 얼핏 봤을 때 급조로 임의대로 만들어진 게 아닐까. 네. 물론 이제 바퀴수나 이런 것들도 기존의 성근호에 6개에서 보기륜이 7개로 늘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은 좀 급작스러운 모습이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추측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김정은이 주장했던 현대화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현대화에 대한 방점을 찍다 보니까 좀 희한한 물건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일본 육상자위대가 쓰고 있는 경량화 소형 장갑 차량을 똑같은 디자인. 그러니까 이제 차대 베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길이 폭이나 이런 건 다를 수는 있는데 마치 그대로 옮겨온 듯한 그런 짝퉁 무기들.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의 스트라이커 장갑 차량. 물론 이제 미국은 신속 기동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스트라이커 차량이 등장을 했지만 미국도 사실상 지금은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트라이커 장갑 차량과 비슷한 차량이 등장했습니다. 실제 그래서 일반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부케라이커라든가 이런 농담까지 붙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상당히 뭔가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상당히 컸지 않았느냐. 그렇게 저도 보여집니다. 네.
급조된 모습이 많이 보였다라는 말씀까지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그리고 문형철 메트로신문 군사문화 칼럼니스트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